현장에서 매수 대기자 수요가 있는지 꼭 한번 같이 검토해 보세요. 매물이 없고 매수 대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공격적인 입찰가가 들어갈 거고요. 매물이 많고 매수 대기자가 없고 매물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럼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드디어 입찰가 산정하고 법원에 가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이제 법원에 가기 시작하면 경매인이 돼가는 거죠. 입찰할 때 가장 중요한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솔직히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졌다기보다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면은 입찰가 산정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매 법정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입찰가에서 10원이라도 더 쓰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막 동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처음엔 사람이 없다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내 물건에 다 같이 들어오는 건 아닌가? 그래서 입찰가 자기가 준비해왔던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쓰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가격을 높인 다음에 고가 낙찰 받는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하러 가기 전에 입찰가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세우지 않으면 현장에서 동요되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입찰가를 선정하면 좋을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입찰가 산정 비법입니다. 저도 입찰을 많이 하면서 이제 주먹구구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입찰을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가 시세 조사를 할 때에도 과거 실거래가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결과이니까. 경매 법정에서도 바로 앞에 낙찰된 사례를 보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 거래된 가격처럼 실제 낙찰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이 나는 가격으로 낙찰받기 원하는 거지 고가로 낙찰받기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미세한 심리 싸움에서도 이기고 싶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찰가 산정할 때에는 매매 가격에서 이제 확정 수익이라는 부분을 내가 얻고 싶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싶은지, 2,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싶은지, 스스로가 정말 원하는 수익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 물건으로 2,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물건이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우리가 조사한 매매 가격에서 내가 얻고 싶은 수익하고, 그리고 비용까지 빠지고 나서 그 입찰가를 산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입찰가 산정할 때 사람들의 심리라고 했잖아요. 이제 경매에도 입찰 심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같은 지역 내에 같은 종목으로 평균 낙찰가율을 조사해 보면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의 인근 사례를 조사하는 게 좋죠. 유사한 내용으로 조사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데 아파트는 아파트의 낙찰가율, 빌라는 빌라의 낙찰가율, 해당 소재지에서 최근에 낙찰된 사례를 비교해 보시면은 약간 어떻게 받아가는지 느낌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근에 있는 평균 낙찰가율 3개월 정도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가 산정 심리에서는 확정 수익을 어떻게 줄이느냐입니다. 나는 무조건 2천만 원을 다 받아갈 거야. 여기에서 아니야, 100만 원을 더 빼서 1,900만 원만 확정 수익으로 받아갈래. 아니야, 1,800도 괜찮아. 아니야, 1,000만 원도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들이 오거든요. 결국에는 입찰가 할 때 확정 수익을 줄이면 줄일수록 낙찰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처음에는 수익을 많이 얻고 싶다가 이제 폐차를 하다 보면은 내가 욕심을 좀 버려야지만 낙찰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확정 수익이라는 그 기준에서 조금씩 낮춰 나가는 과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가 산정 심리는 내가 수익을 받아가는 거를 얼마큼 덜어내느냐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줄이는 전략은 우리가 세금 면하고 그다음에 수리비, 명도비를 어떻게 줄이느냐입니다. 이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줄일수록 입찰가가 높아지게 되죠. 이 입찰가를 높이는 방법, 낙찰을 받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 확정 수익, 내가 얻고자 하는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느냐에 따라서 입찰가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근 낙찰가를 분석하는 방법을 동일 번지 매각 물건하고 인근 매각 물건이 있는데 저희가 동일 번지에서 매각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근 매각 물건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최근 3개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유료 경매지를 보는 게 좀 수월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옥션원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옥션원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하락장에서는 70%에서 80% 정도, 상승장에서는 90% 이상으로 낙찰이 되는 사례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선호도 높은 아파트는 85%에서 95% 사이로 낙찰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근 낙찰가율을 보게 되면 현재 그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가는지 70% 미만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거고요. 90% 이상으로 낙찰가율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지역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가 실거주 선호도가 좋은 겁니다.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찾아야 되겠죠. 인근 낙찰가율을 통해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하락장, 상승장의 분위기도 같이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션원에서 임금 매각 물건을 참고할 건데요. 저희가 이런 경매 정보지를 봤을 때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탭이 두 탭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봤던 사진, 이 건물의 사진이나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 세대 열람서, 법원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추가로 등기부 등본이나 그다음에 전입세대 열람까지 해서 추가 서류들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건 송달 내역, 임대차 보호법, 예상 배당표, 임금 매각 물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는 이 탭을 잘만 활용해도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모의차라는 물건으로 계속해서 이 두 개의 물건으로 보여주고 있죠. 저희가 임장을 할 때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빌라 두 가지가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거를 저희가 조사를 했잖아요. 그걸로 그대로 이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옥션원이나 아니면 옥션원이 아니더라도 유료 사이트에서 이제 이 임금 매각 물건 요런 사례들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상 배당표도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배당 배웠잖아요. 예, 참고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입찰표 작성하는 것도 여기 입찰표 작성이라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작성해서 출력해서 그걸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 찾아서 최우선 변제 금액 찾을 때 임대차 보호법 그 기준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도 필요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옥션원에서 오늘은 임금 매각 물건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파트입니다. 그 소사구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같은 임금 매각 물건으로 탁 누르게 되면은 어디를 누르냐면은 여기를 누르는 겁니다. 여기에 임금 매각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탭이 있어요. 밑에 거기를 탁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뜹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 본동 아파트 해서 물건 수가 267건이나 쭉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보다는 최근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최근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됩니다. 이 중에서 아파트가 인근에 매각된 물건 사례를 보는데 날짜를 보면은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1월 중순인데 이제 2024년부터 마지막이 2024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9월 달도 있지만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둘레 다섯 건이 있고 9월 26일 날 해서 여섯 건이 있고 그래서 매각 사례를 쭉 보게 되면 요 하나 맨 밑에 있는 것은 2%로 매각됐다는 건 좀 이거 제외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모든 거를 평균 내기보다는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 보게 되면은 실제로 몇 프로대로 낙찰이 되고 몇 명이 이 차를 참여했는지가 보여요.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그 물건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1등하고 2등의 가격도 살짝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낙찰가율을 보지만 2등의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면은 2등의 가격으로 평균을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해당하는 물건을 들어가 보니까 얘는 93%로 낙찰됐는데 8명이 경쟁을 하고 2등의 가격은 2억 6,700이니까 거의 한 1,000만 원 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구나. 두 번째 물건을 들어갔더니 20명이 들어갔습니다. 20명이 들어가서 여기 2등하고 차이도 거의 한 300 정도도 안 납니다. 한 200 좀 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해당하는 이 하나의 물건은 단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매 물건과 동일한 동지의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99%로 됐어요. 너무 높게 됐죠. 그래서 봤더니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 갭이 큽니다. 2등은 93%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99%는 거의 이제 실수요자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2명이 들어갔는데 2등하고의 차이가 크니까 이번에 평균 낼 때는 2등의 가격으로 평균을 내겠습니다. 93%예요.
얘는 특별하게 이제 2% 매각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얘는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90%로 낙찰이 되고 11명이 들어갔고 2등은 이제 4억 9천이니까 거의 유사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빼고 이제 3개의 물건만 3개월이니까 낙찰된 사례를 3건이잖아요. 그래서 93%, 94%, 93% 나누기 3 해가지고 봤더니 93.33%입니다. 인근의 낙찰가율, 특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좋은 거예요. 90% 이상으로 낙찰이 3개월 동안 꾸준히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나오게 되면 낙찰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파트는 93.33%다. 그리고 빌라의 물건이 있었잖아요. 같은 지역 내. 걔는 2019년식이어서 선호도가 좋았고 평면도를 봤을 때 방 3개, 화장실 2개였고 5층이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있는 물건이었어요. 요 해당하는 물건으로 이제 회원님들 들어가 보세요.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그 안에 이제 평면도가 나와 있어요. 그 평면도를 보시면 여기가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가 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실 겁니다. 요 물건으로 인근으로 찾아봤더니 2025년 1월 14일, 그 다음에 2024년 12월 26일 굉장히 인근에 낙찰된 사례가 되게 많아요. 아까 아파트하고 좀 다르죠, 분위기가. 인근에는 빌라가 많이 소재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임차인 등기해가지고 허그 인수조 조건 변경 이렇게 해서 빌라에 조금 문제됐던 그런 물건들이 많았던 지역 같아요. 허그에서 이렇게 넘어온 물건들이 조금 많습니다.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간 사례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물건은 저희가 이 8% 매각 이런 거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86.82%인데 한 명이 들어갔어요. 얘도 단독으로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1회 유찰이 여기 30% 저감이 되는데 1회 유찰을 해서 한 명씩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세 번째도 얘를 분석을 해서 하는 게 맞나? 단독 낙찰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낙찰된 사례를 봤더니 여기선 1회 유찰됐는데 얘는 2회 유찰이 돼서 이제 낙찰이 된 사례로 62%대의 낙찰이 됐습니다. 12명도 들어가고 9명이 들어갔죠. 12월 달의 분위기입니다. 2등의 가격과의 차이도 크게 나지가 않죠. 이 두 개의 물건으로 평균을 나눴습니다. 62.42%입니다. 결국에는 1회 유찰이 아니라 2회 유찰이 된 다음에 60%대로 낙찰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70%대로 살짝 얹어서 받아야 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의 가치를 내가 판단을 할 때 잘 팔릴 것 같다, 아니면 임차인이 잘 들어올 것 같다, 매도가 수월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70%대에 살짝 얹어서 입찰하는 방법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너무 고가로 감정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가능한 부분이겠죠.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90%가 훨씬 넘었는데 이 빌라의 낙찰가율은 60%대였다. 예, 너무나 이렇게 분위기가 확 차이가 나죠. 네. 낙찰가율로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내 경매 물건 낙찰가율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낙찰가율이 오른다는 것은 감정가 외 시세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다. 좋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꾸준하게 3개월 동안 90% 이상으로 낙찰이 되고 있었고, 오히려 빌라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는 60%대로 되다가 지금 1월 달에는 혼자서 단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70%를 넘겨서.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낙찰가의 범위를 확인한다. 그래서 낙찰가율이 70%대면 보수적인 입찰가를 적용하고 90%일 때는 공격적인 입찰가를 고려한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으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실거주성이 좋은 아파트는 90%대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빌라를 들어갈 때에는 60%대로 평균이 되니까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산정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종목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매물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확인. 이거는 우리가 시세 조사를 했을 때 중개사를 통해서 물건이 이제 거래가 되지 않아서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거래가 돼서 줄어들고 있는지 이거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아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물건의 증감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유하는 매물 증감은 3개월 단위로 비교할 때 아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현장에 중개사를 통해서 얻은 내용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입찰가 선정 계획. 첫 번째는 우리 입찰가를 최저 입찰가하고 보수적인 가격 두 개로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가격으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가 좀 더 낮추고 싶다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낮출 수 있나 이제 이거를 범위를 한번 볼 겁니다. 이 최저 입찰가는
매매 가격에서 이제 평균 낙찰가율을 적용해서 비용을 뺄 겁니다. 이 최저 입찰가는 아까 우리가 아파트는 93%대였나요? 그래서 아파트를 할 때는 아파트의 가격의 시세에다가 93%를 적용해서 이제 비용 얼마나 들어가는지 뺄 거고, 이제 보수적인 입찰가는 매매 가격에서 내가 얼마만큼 차이를 얻고 싶은지, 저의 수익을 얼마나 받고 싶은지 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7억대였는데 얼마를 더 싸게 받을까? 그래서 한 5천만 원 싸게, 1억 싸게, 솔직히 1억 싸게 들어가면 폐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싸게 내가 할 건지 5천만 원이면 될까? 아니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2억대였으니까 2천만 원만 싸게 받아도 될까? 시세 대비해서 이렇게 정해 보는 거죠. 그게 보수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입찰가는 이제 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매매 가격이 2억이라고 이제 시세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 평균 낙찰가율이 80%대로 나왔다. 수리비, 뭐 법무비, 그리고 명도비, 기타 등등 해서 1천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할게요. 그 이 최저 입찰가는 2억에서 평균 낙찰가율이 80%잖아요. 거기서 1천만 원 비용을 뺀 1억 5천이 이제 최저 입찰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입찰가는 제 입찰가에서 확정 수익, 제가 얻고 싶은 2천만 원 차익을 얻고 싶어. 이 확정 수익만큼 빼서 하니까 1억 8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최저 입찰가인 1억 5천하고 보수적인 입찰가인 내가 얻고 싶은 1억 8천 사이에서 이제 입찰가를 적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보수적인 가격을 2천만 원이 아니라 1,500으로 바꾼다 그러면 입찰가의 범위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덜어내느냐의 싸움을 이제 하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좀 복잡하죠. 방금 얘기했던 요 내용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낙찰 목표는 시세보다 내가 2천만 원을 저렴하게 받을 거야 라고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보수적인 입찰가는 최고 입찰가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데 이게 보수적인 가격이란 얘기예요. 방금 매매 가격에서 확정 수익 2억이었으면 2천만 원을 뺀 1억 8천이 되는 거죠. 경매 입찰 심리를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이 매매 가격의 평균 낙찰가율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80%면 80%, 87%면 87%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총 비용은 명도비, 수리비, 미납 관리비 이외에 뭐 대출이라든가 다른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비용. 그래서 최저 입찰가는 여기 경매 입찰 심리에서 이 총 비용을 뺀 거다. 그래서 입찰가 범위는 최저 입찰가와 보수적인 입찰가 사이에서 적용이 된다. 최종 입찰가는 나는 얼마로 쓸 거야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가의 범위를 이렇게 정할 건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간단하게 썼다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썼죠.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적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표 하나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회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만드시면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매매 시세를 저희가 정했을 거 아니에요. 아, 가격이 2억이다. 그리고 확정 수익에서 낙찰 목표는 나는 2천만 원의 수익을 얻고 싶어. 그리고 보수적인 입찰 가격은 매매 시세에서 2천만 원을 뺀 게 이제 1억 8천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요거 뺀 거라서 수식을 딱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경매 입찰 심리에서 아까 매매 시세에서 평균 낙찰가율 만약에 80%로 나왔다 그러면 80% 여기 80%라고 적으면 1억 6천이 딱 적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 비용은 이제 밑에 비용이 한 1천만 원 정도 이제 산정한 금액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최저 입찰가는 이 경매 입찰 심리 가격, 경매 입찰 심리 가격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평균 낸 거. 거기에서 이 비용을 뺀 결국에는 요 1억 6천에서 요 비용을 뺀 게 최저 입찰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순서대로 볼 수 있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입찰가의 범위는 1억 5천 12만 원에서 1억 8천 사이에서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억 8천 이상은 못 쓰겠고 네, 1억 7천 정도로 낙찰 받고 싶으니까 85%대로 올려서 넣습니다. 인근 낙찰 가격은 80% 평균인데 나는 85%대로 넣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다. 나는 이게 너무 높았나? 그러면 여기에서 83%, 82%, 81%그 사이에서 조정을 하면서 입찰가를 엄청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고 싶은 물건일수록 좀 높이게 될 거고요. 약간 아리송하다. 조사는 했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들어가자. 조금 더 낮게 들어가자. 그러면 이 80%대 선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매 심리가 80% 미만으로 안 떨어져요. 평균 낙찰가율이 80%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총 비용도 취등록세, 법무비는 솔직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대출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과 기관에 따라서 이 비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매매 입찰 가격의 0.5% 정도로 산정을 해서 일단 넣었어요. 한 100만 원 전후로 요즘엔 좀 올라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도비는 뭐 평당 10만 원에서 한다 그래서 저는 200만 원 잡고 수리비도 임대용으로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개수수료는 만약에 임대로 놓을 거면 임대수수료 아니면 매도하게 되면 매도수수료를 넣으시면 되고 여기 대출상환 수수료,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조금 발생을 하죠. 그 요일이 은행마다 또 달라요. 그 해당하는 금액 요일로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대출 이자는 보통 낙찰을 받고 대금 납부하고 명도한 다음에 임대나 매도를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로 대출 이자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너무 이 비용을 또 많이 잡아놓으면 입찰가가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비용을 막 늘리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하면 되고 만약에 매수대 기자가 있다. 그 사람이 곧바로 사갈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2개월만 적으셔도 되겠죠. 내가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라 여기 비용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용을 산정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무비는 기관에 따라 다르고 중개수수료는 임대나 뭐 매도나 둘 중에 놓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대출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는 상품에 따라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지난 강의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요 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는 즉시 매도하시는 분들도 단타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보유도 많이 하지만은 낙찰 받아서 곧바로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매매 사업자입니다. 법인으로 하던가 아니면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할 경우 수익률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즉시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율이 70%, 77%까지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나는 전세 놓고 월세 놓는데 만약에 개인이 팔았을 때, 매매 사업자로 팔았을 때, 법인이 팔았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 표를 만들었는데 보세요. 아파트하고 빌라를 봤잖아요. 이제 아파트는 보나마나 높게 낙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라서 막 90%대 이상이 되고 입찰 이 수익률표를 계산하기 좋게 빌라의 경우를 들어볼게요. 그 빌라가 감정가가 2억 3,400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세를 조사할 때 제가 보니까 한도를 2억까지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최고가 2억이었던 거예요. 근데 3억까지로 늘려서 하게 되면은 좀 2억 이상이 되는 물건들도 매매 물건들이 보였을 텐데 어제 제가 한도를 정할 때 2억까지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가가 2억 3,400이면 3억까지의 범위를 해서 매물을 찾았어야 되는데, 아, 차 실수했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 나와 있는 물건이나 전세 매물을 봤을 때에도 빌라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잖아요. 매매 가격을 2억으로 일단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실제 가격은 현장 가서 조사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매매 시세를 2억으로 봤습니다. 2억짜리 매물을 봤으니까. 그리고 이 가격 대비해서 평당 가격 봤을 때 연식이 괜찮아서 이제 2억으로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실은 이제 2억이 전세 가격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매물 나와 있는 건 1억 7천의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수리가 실은 많이 필요는 없지만 수리 후 매도 가격을 2억으로 잡고 그다음에 여기 취등록세는 1.1%라고 정했습니다. 임의로. 법무 비용은 100만 원을 넣었어요. 명도비는 200, 수리비는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부분 수리로 해서 500 정도를 일단 잡아놨습니다. 얘를 더 낮추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현장 확인 후 이건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매매하고 임대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즉시 매도할 때는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매매하는 걸로 해서 0.5%를 일단 정했고 중도상환 수수료 0.5%를 일단 정했습니다. 얘는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출이자는 3개월 정도를 넣어서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총계를 쫙 봤더니 1,3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지금 똑같이 적용했잖아요. 2억으로 팔았을 때 내가 입찰 가격을 1억 7천으로 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비용까지 다 빼고 났더니 한 1,698만 8천 원이니까 한 1,700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임대를 놓으면은 1억 7천, 만약에 월세를 놓으면 2천 한 7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임의로 넣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출금은 어떻게 산정을 했냐면은 첫 주택 같은 경우에는 70% 나오는데 우린 주택이 대부분 있다 생각해서 2주택으로 가는 걸로 해서 60%로 했습니다. 2억 3,400에 60% 하고 1억 3,600이 나오는 거예요. 1억 3,600이 대출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 대출 이자가 계산이 된 겁니다.
1억 3,600을 대출을 받으니 나머지 저희가 잔금이 할 때 필요한 금액은 5천 정도가 있어야 이 물건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즉시 매도할 경우 이제 세금을 계산을 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약간 중과가 돼서 30%로 받고 주민세는 다 들어가서 똑같이 적용해서 10% 넣고요. 그리고 즉시 매도해서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는 15%의 세율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15%를 임의로 잡았습니다. 개인 매도할 때는 70%예요. 주민세까지 하면 77%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순수익이 실제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즉시 매도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300 정도가 나오고 개인이 그냥 70% 양도세 사업자가 아닌 걸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납니다. 결국에는 개인의 명의로 했을 때는 즉시 매도는 의미가 없다. 전세나 월세를 놔야 하는 거고 매매 사업자를 내서 하는 경우가 법인보다도 수익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이다 보니까 명도비를 뺀 나머지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일단 적용했습니다. 근데 이 수익률표가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고, 사칙 연산을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만의 수익률표를 만들어 보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 내용으로 해서 이제 보수적인 입찰가, 즉시 매도했을 때 매매를 2억으로 받고 전세를 1억 7천으로 제가 받고 2019년식에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이 13평인데 방들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까지 나왔다. 매매 시세는 2억이고 확정 수익은 제가 2천만 원을 보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가격은 그러면 2천을 뺐더니 1억 8천이고 경매 입찰 심리는 아까 62.42%였잖아요. 평균 낙찰가율이. 그래서 그걸 정했더니 1억 2,400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낮죠. 그럼 이렇게 싸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냐라는 거죠. 근데 총 비용이 아까 여기 1,300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 비용을 빼니까 최저 유찰가가 1억 1,100이에요. 이거 이대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요번에 유찰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종 유찰가를 저는 보수적인 가격 1억 8천하고 최저 유찰 가격 1억 1,100하고 사이에서 저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1억 7천으로 잡았어요. 저는 유찰시키지 않고 이차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갔을 때 이제 단독 낙찰이 될 수도 있어요. 70%딱 언더로 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불안하면은 여기서 좀 더 빼면 되겠죠. 딱 70.1%막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의를 계산하기 좋게 1억 7천으로 해서 일단 계산을 해봤습니다. 회원님들한테 보여주기 쉽게끔 하려고 유찰 가격 이런 가격들을 정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유는 임금 매각 사례는 구축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 선호도가 해당 물건보다는 좀 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축물은 또 신축이기도 하고 선호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1회 유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찰해서 60%대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해당 물건은 전세 가격도 좀 높기도 하고 전세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그 전세 가격으로 이 물건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세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면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한번 입찰해보자. 약간 이런 결심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장 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입찰가를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표를 만들었습니다. 네. 옆에다가는 세금에 관련된 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작할 때 대출에 대해서나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앱을 활용하라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그 내용을 그냥 갖고 온 겁니다. 다른 데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그리고 중개수수료 이 부분들을 캡처해서 넣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하고 똑같아서 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요 입찰 목적은 저는 이제 빌라를 보유한다기보다 그냥 즉시 매도가 가능한 걸로 목적이 들어갔고 그랬을 때 이제 법인이나 매매사업자 둘 다 수익률이 나왔다. 2억으로만 팔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입찰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개인과 개인 매매, 법인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회원님들만의 입찰 전략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른 입찰 수익률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가 산정하는 거 이 영상은 2020년도에 제가 만든 영상입니다. 근데 입찰가 산정 방법이 달라지지 않아요. 시기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지 보수적으로 들어갈지를 정하는 거지 방법이 달라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 내용을 정성스럽게 이제 만들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 영상과 연관해가지고 입찰가 산정할 때 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가는 보수적으로 들어가고 단 현장에서 매수 대기자가 있으면은 이 보수적에서 조금 더 높게 들어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장에서 매수 대기자 수요가 있는지 꼭 한번 같이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입찰 가격은 객관적으로 하시고 매물이 없고 매수 대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공격적인 입찰가가 들어갈 거고요. 매물이 많고 매수 대기자가 없고 매물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럼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니터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강의 과제는요, 입찰가 선정하는 거 연습해 보세요. 제가 한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어려워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수익률표를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